당신이 눈으로 확인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빛 속에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사실을 경이와 불편함이 동시에 섞인 감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붙잡았던 것은 단순한 과학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애초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눈이 세계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몸은 지금 무엇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느끼는 거리, 온도, 색, 형태, 심지어 시간의 흐름까지도 전부 번역된 결과라면 당신의 의식은 세계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계와 당신 사이에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불편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도, 손끝의 감각도, 방금 들이마신 숨도 본래의 현실이 아니라 어떤 충돌의 흔적일 뿐이라면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온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보통 현실을 단단한 것이라고 느낍니다. 책상은 책상이고 벽은 벽이며 유리는 유리이고 물은 물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고 눈을 뜨면 보이고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용히 아무 의심 없이 이런 결론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자연이 그 결론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인만은 한 강의에서 만약 모든 과학 지식이 사라지고 단 한 문장만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다면 가장 많은 정보를 담은 문장은 이것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작은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끌어당기고 너무 가까워지면 밀어낸다는 그 단순한 문장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당신이 단단하다고 느끼는 세계가 사실 비어있는 운동의 패턴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책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평평하고 단단한 면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단단함은 실은 엄청난 속도와 거리와 반발의 균형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손바닥으로 느끼는 고체는 고요한 물질이 아니라 접촉을 거부하는 미시적 협상입니다. 당신은 사물의 본질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당신의 침입을 밀어내는 방식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생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손을 책상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나무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구름과 전자구름이 서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 장면의 표면을 만지고 있습니다. 손바닥이 느끼는 압력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접근이 좌절되는 사건입니다. 만약 자연이 당신에게 감각 대신 수학을 보여주었다면 당신은 지금 부드러운 나뭇결이 아니라 밀도 분포와 에너지 장벽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사물의 본체와 함께 산다고 믿지만 사실은 사물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절의 감각을 현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이런 반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좋다. 단단함은 착각일 수 있다. 그래도 보는 것은 다르지 않은가. 눈앞의 나무는 분명 나무이고 하늘은 분명 푸르다. 그런데 바로 그 분명함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파인만은 예술가 친구가 꽃을 들어 보이며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하곤 했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과학이 꽃의 아름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작은 차원의 구조와 과정, 색이 곤충을 끌어들이도록 진화한 방식까지 보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과학은 경이로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합니다. 이 일화가 중요한 이유는 꽃 한 송이를 보는 행위조차 이미 단순한 시각 경험이 아니라 층층이 감춰진 현실의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꽃을 볼 때 실제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꽃다움이 아닙니다. 몇 가지 파장의 빛이 표면에서 산란되고 그 일부가 눈에 들어오고 망막이 반응하고 뇌가 패턴을 조립해 꽃이라는 완성된 대상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남긴 흔적을 해석합니다. 현실은 처음부터 감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석 가능한 신호만 들어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이 거짓말을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섬뜩한 것은 감각이 너무 잘 작동하기 때문에 당신이 번역본을 원본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실제 세계는 색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냄새도 없을 수 있습니다. 따뜻함도, 매끄러움도, 아름다움도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계와 당신의 신경계가 만날 때 비로소 생기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문이 열립니다. 만약 색이 세계의 속성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이라면 시간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신이 흘러간다고 느끼는 이 하루는 우주의 성질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의식이 순서대로 꿰매어낸 체험일까요? 잠깐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씁니다. 그러나 파인만은 자연의 작은 규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의 취지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작은 규모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처럼도 행동하지 않으며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고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세계를 잘못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만 보도록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진실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당신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본체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대신 당장 살아남는 데 필요한 만큼만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인만의 숨겨진 대답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당신 앞에 놓인 완성된 풍경이 아니라 당신이 견딜 수 있도록 압축된 인터페이스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아직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빛 자체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계를 본다고 믿게 만든 바로 그 매개를. 빛은 오래전부터 진실의 은유였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사물을 드러내고 감춰진 것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상징을 받아들입니다. 빛은 현실을 전달한다 하지만 파인만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에서는 빛은 전달자가 아니라 교란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양자 세계를 설명하며 아주 불길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자나 빛 같은 작은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조차 그것을 원하는 만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경고도 남겼습니다. 가능하면 스스로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계속 묻지 말라. 그 길은 아직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생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얇은 벽에 두 개의 틈이 뚫려 있고 그 뒤에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전자를 하나씩, 정말 하나씩 쏘아 보냅니다. 상식대로라면 전자는 왼쪽 틈이나 오른쪽 틈, 둘 중 하나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 스크린에 남은 흔적들을 모아보면 그것은 마치 전자가 한 번에 두 틈을 모두 지난 것처럼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입자처럼 도착했는데 과정은 파동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당신이 어느 틈으로 갔는지 확인하려 드는 순간 그 무늬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는 행위가 결과를 바꿉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너무 빨리 신비주의로 달려갑니다.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 마음이 세계를 결정한다. 그러나 파인만은 그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곳에 서 있습니다.
핵심은 인간 정신의 마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측정이 상호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는 멀리서 구경하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보려면 건드려야 하고 건드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장면의 일부가 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 봅시다. 당신은 평생 세상을 바깥에 있는 것으로 느껴왔습니다. 저기 있는 별, 저기 있는 컵, 저기 있는 사람.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바깥에서 본 적이 없다. 당신은 언제나 충돌 안에서만 알았다. 이 한 문장이 주는 무게를 천천히 받아들여 보십시오. 당신이 창문을 통해 비를 보는 순간조차 당신은 비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에서 튕겨나온 빛이 당신의 신경계를 건드리고 당신의 뇌가 그것을 비로 조립합니다. 당신은 세계의 외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부딪힌 결과를 경험합니다. 현실은 객체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그건 아직 절반도 아닙니다. 빛이 사진처럼 사물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눈앞에서 보는 안정된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매 순간 양자적 혼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의자와 벽과 얼굴과 계절을 견고하게 경험할까요? 파인만은 체스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신들이 두는 거대한 체스 경기를 지켜보는 관찰자 같다고. 규칙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 보다 보면 몇 가지 규칙은 알아낼 수 있다고.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계의 표면을 너무 자연스럽게 읽어내기 때문에 전체 규칙을 안다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몇 수를 겨우 본 관람객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거시적 세계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수한 미시적 상호작용이 평균되어 하나의 질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한 방울로 설명되지 않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평면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하나는 소란스럽고 분자 하나는 흔들리며 전자 하나는 기묘합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합은 당신에게 나는 하나의 사람이다라는 매끈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인상은 진실이라기보다 편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경계처럼 느껴지지만 원자 수준에서는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당신의 숨은 당신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우주로 나갑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당신 몸의 물질 대부분은 바뀝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신을 같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물질의 동일성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패턴의 연속성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묘한 위로와 공포가 동시에 있습니다. 위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단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계속 갱신되는 흐름이라는 것. 공포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단 한 개의 원자에도, 단 한 번의 호흡에도, 단 한 장의 피부에도 영구히 붙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바로 새로운 고리, 네 번째 루프를 엽니다. 현실이 사물보다 관계에 가깝고 몸이 물질보다 패턴에 가깝다면 의식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보는 자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처음에 세 개 질문 가운데 두 개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무엇 속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시간은 어떻게 생기는가? 먼저 몸부터 봅시다. 당신은 몸을 하나의 경계로 느낍니다. 안과 밖, 나와 세계, 주체와 객체. 그러나 물리학이 보여주는 몸은 벽이 아니라 소용돌이에 가깝습니다.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에너지가 흐르고 정보가 정리되고 신호가 비교되고 기억이 예측을 돕습니다. 몸은 닫힌 상자가 아니라 열려있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생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들이마신 숨 한 번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산소 원자 일부는 곧 당신 혈액을 지나고 세포 깊숙한 곳에서 대사에 참여하고 당신의 말 한마디, 손끝의 움직임,
심장 박동 하나에 연루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 밖에 있던 것이 몇 초 뒤에는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다 다시 나갑니다. 그렇다면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당신은 정말 고정된 개체입니까? 아니면 잠시 자기 형태를 유지하는 열린 불꽃입니까? 파인만은 자연의 상상력이 인간의 상상력보다 훨씬 크다고 여러 자리에서 암시했습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은 우리가 견고하고 분리된 것들로 이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만 자연은 흐름과 관계와 변환으로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고 믿을 때 자연은 패턴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문제가 남습니다. 좋다. 몸은 그 과정이고 감각은 번역이며 현실은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난다. 그렇다면 시간은 왜 이렇게 일직선으로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우주적 가능성의 숲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서 저녁으로 흐르는 이야기처럼 삶을 경험할까요? 아마 그 이유는 의식이 기록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세계 전체를 담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이를 기록합니다. 변화, 대비, 예측 오차, 반복, 위협, 의미. 다시 말해 의식은 우주를 보존하지 않고 이야기로 압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을 하나의 점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감각 입력과 기억과 예측이 아주 짧은 폭 안에서 겹쳐져 만든 편집본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감각은 어쩌면 강물 자체가 아니라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며 계속 표지판을 꽂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철학적 비유에만 머무는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이 안정된 현실을 느끼는 방식 자체가 엄청난 양의 미세한 흔들림을 무시하고 유용한 연속성만 남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자아도, 당신의 현실도 원본이 아니라 생존 가능한 편집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허물을 느낍니다. 편집이라면 가짜 아닌가, 번역이라면 진짜 아닌가. 하지만 파인만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미지의 우주 속에서 길을 잃는 일이 자신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경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본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듣는 음악은 공기 진동의 번역입니다. 하지만 그 번역이 거짓이라서 슬픈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 번역 때문에 당신은 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노을은 특정 파장의 산란입니다. 하지만 그 번역이 가짜라서 덜 아름다운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 번역 때문에 당신은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실이 번역되어 들어온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번역만이 당신에게 세계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도, 손끝의 감각도, 들이마신 숨도 본래의 현실이 아니라 충돌의 흔적이라면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온 걸까요? 대답은 냉정합니다. 당신은 사물을 믿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예측 가능한 경계, 계속 이어지는 이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주의 깊은 층위에서 보면 그것은 물질의 절대성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입니다. 파인만의 꽃 이야기가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꽃은 단지 꽃잎의 색이 아닙니다. 세포의 구조, 진화의 역사, 곤충의 시각, 햇빛의 이동, 분자의 결합, 시간의 퇴적까지 함께 묶인 사건입니다. 하나의 꽃을 본다는 것은 하나의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층위가 잠시 한 점에 겹친 결과를 보는 일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우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접어 올린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현실은 더 이상 무대가 아닙니다. 당신 앞에 놓인 배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생성되는 전면입니다. 세계가 당신에게 부딪히고 당신이 세계에 응답하면서 생기는 살아있는 경계. 당신은 현실을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현실이 잠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평생 현실이라고 불러온 것은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가 당신과 충돌하면서 그때그때 번역해낸 가장 설득력 있는 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처음의 모든 장면을 다시 바꿉니다. 책상의 단단함은 본질이 아니라 반발의 감각이었고, 꽃의 아름다움은 표면이 아니라 층위들의 합창이었으며, 빛은 진실을 실어 나르는 메신저가 아니라 진실과 당신 사이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매개였습니다. 몸은 닫힌 물체가 아니라 흐름의 패턴이었고, 시간은 우주의 절대적 리듬이 아니라 의식이 차이를 이어붙여 만든 경험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 파인만의 숨겨진 대답은 현실은 가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현실은 너무 깊고 너무 낯설고 너무 거대해서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감각과 의식은 그것을 색으로, 촉감으로, 거리로, 자아로, 시간으로 번역합니다. 당신은 거짓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진실의 인간용 해상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존재의 외로움도 여기서 옵니다. 우리는 늘 원본을 그리워하지만 오직 번역본으로만 사랑하고 상실하고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불완전한 번역 덕분에 우주는 당신 안에서 의식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남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는 현실이 세계의 원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과해 생성된 번역이라면 지금 당신 안에서 이 모든 번역을 읽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다음 질문은 아마 거기서 시작될 겁니다.